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여기에 100% 반도체 관세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래를 위한 일시적인 고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어제 오후 1시를 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어요. 지난 상황을 되돌아보면은 오락가락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앞선 과정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어제보다 좀 약간 윤곽이 잡힌 것 같고 예. 앞선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의 입이 문제였죠. 항상 이제 말을 자꾸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고 또 도박 이름도 트럼프잖아요. 도박에 능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박을 잘 하진 못하지만 이게 블러핑이라는 게 있죠. 예. 이게 좀 허세를 부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락가락한 것 같고 또 이게 거의 뭐 200개 국가가 하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는 한 뭐 60에서 70개국. 이게 일일이 대응하기는 힘들죠. 트럼프가 그렇죠. 예. 아무리 박식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경제 상황도 모르고 네. 그 나라 정치 상황까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혼선을 가졌는데 이제 어제부로 대충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한 윤곽은 잡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영어가 공식어인 나라에 가서 영어를 잘하네 그 정상에게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그렇게 박식한 것 같지도 않고요. 전 세계 교육국들 관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호주하고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그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 관세율이 제일 낮죠, 10%. 근데 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에 관세를 때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가 좀 이례적이죠. 거기 네. 유럽 연합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의 우방국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좀 이례적인 것 같고. 그 브릭스, 러시아는 아직은 뭐 결정되지 않는데 인도, 브라질, 중국 한 50% 정도.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장 때리고 싶어하는 국가군은 브릭스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번에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소리를 했었죠. 정상회의에서. 그리고 미국의 그 한 해 GDP 규모가 25조 달러인데 전 세계 GDP가 한 10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25조 달러면 25% 정도 되고 유럽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브릭스 국가 4개 국가를 합하면 25조 달러가 넘습니다. 살짝.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브릭스를 먼저 어떤 식으로든지 때려야 되겠다는 이런 강한 생각이 들고 브릭스 중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인도 같아요. 인도는 완전히 그쪽도 아니고 또 미국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에서 많이 수입한다. 싸게. 그 건을 가지고 인도에다가도 기존에는 약간 좀 유화적이었는데 이번에 50% 관세를 때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합의를 맺은 나라들의 사정을 좀 살펴보면 이게 합의 내용이 구두로만 합의가 됐다 보니까 잡음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15% 유럽, EU, 그다음에 일본, 한국이 미국에서 상호 관세율이 15%잖아요. 네. 15%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EU에 대해서는 15%포인트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EU도 미국과 FTA 협상이 없으니까 기존에 뭐 관세율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토탈에서 15%를 하겠다. 이건 명시를 했는데 네.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명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존 관세율이 있는데 거기다가 15%포인트를 얻는다. 추가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기존 관세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 일본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거기다 15를 올리면 15%가 아닌 17.5%죠. 근데 이거는 일본이 자초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미국과 일본은 상호 관세 협상을 하면서 뭐든지 모호하게 뭐 투자 금액도 그렇고 투자 금액을 밝혔으면 뭐 어딘가 뭐 한두 섹터는 좀 예시를 강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쌀도 시장을 뭐 개방을 하겠다 언제까지 이런 얘기도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모호성을
그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충 넘어가서 나중에 네네네. 트럼프 임기 말쯤에 한번 왜 여태까지 투자도 안 하고 뭐 그러냐 그러면 그랬었나요? 일본 애들이 대충 그렇게 뭉개볼 대답할까 봐.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일본의 모호성을 한번 찔러보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고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관세 부담을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관세 수입은 미국 정부로 들어가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를 조금 줄이는 역할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 적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관세가 올라가면 뭐 미국 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된다고 그런 논리가 있는데, 논리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틀린 건 아닌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그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예를 들어 관세를 15% 받았다. 미국에 파는 물가를 15%를 안 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경쟁해야 할 국가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지 비용을 절감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관세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나빠진다. 이것이 기업들의 주된 경영 지표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주된 경영 지표는 그 시장에서 마켓쉐어입니다. 예. 다른 나라한테 안 밀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좀 일시적인 순간에 끝날 것 같고,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미국 바깥에서 예.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그 나라들이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계산한 대로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 관세 전쟁 아직까지 끝난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상호 관세도 모호한 점이 많고,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트럼프가 드디어 정신줄을 놨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도체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자해 행위 아닙니까? 역시 이제 그 협상을 위한 최종 그 관세를 정하기엔 하나의 수순이고, 예. 지금 100%를 부과하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IT 제품 가격들이 엄청 올라갈 거고요. 다만 이제 100% 부과가 최대겠죠. 예, 네. 최대고. 예. 이제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마 100%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지금 유럽 연합과 이제 상호 관세 협상을 할 때 거기 반도체에 대해서 한 15% 정도로 좀 거기는 대우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반응도 100% 관세 부과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예외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행정부 쪽에서. 이 이야기대로라면은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있죠. 오스틴 그 공장에서 반도체를 조금 만들고 있고, 네. 앞으로 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공장을 또 건설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내 생산 거점은 없는데 인디애나주에서 이제 그 HBM 패키징이나 R&D 시설 건립 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타격은 없지 싶어요. 트럼프 말대로라면 뭐 그렇게 불리한 관세가 제로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경쟁사가 TSMC잖아요. 네. 예. TSMC는 애리조나주에 지금 삼성은 370억,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한 40억, TSMC는 3천억 달러거든요. 예.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똑같이 투자는 하지만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기업에 더 유리하게 관세를 네네네. 제가 트럼프라면 네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지난 무역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해주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좀 기대해 볼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게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거니까
한 15%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우리 삼성이나 SK나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뭐 TSMC, 삼성, SK, 뭐 유럽의 일부 회사 빼놓고 뭐 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이스라엘도 꽤 있거든요. 미국. 네.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이제 물론 국적이 미국 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가는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얘기는 아마 대만이나 한국 기업보다는 그쪽에서 해외 생산 기지를 두고 그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참 괘씸하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전해진 소식, 삼성전자가 애플과 협력해서 차세대 칩을 개발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전통적인 라이벌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협력하게 된 계기는 뭐로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가 애플을 먼저 이제 압박을 했죠. 예. 애플이 미국 내에서 좀 더 공급망을 강화시켜서 미국의 어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했는데 이게 애플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상당한 지역에서 네. 부품을 만들어다가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설계하고 조립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건도 있고 해서 애플하고 좀 협력을 하면 미국 내 공장에서 네.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텍사스 쪽 오스틴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애플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 센서 칩을 삼성에서 만들고 미국 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애플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금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삼성이 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네. 거를 트럼프한테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하든 안 하든 사실은 네. 뭐 우리 대만이나 이런 큰 경쟁 기업들하고 관세로 이렇게 크게 틀려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기 미 연준 의장 인선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불만을 가졌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라고.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기 후임 의장으로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상당히 그 시류에 편성을 잘하시는 분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매파적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금리를 좀 빨리 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케빈 워시 파월 의장의 그 18년의 연준 이사로 임명이 됐고요.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지금 나이가 한 65살,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7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일기 때 크리스토퍼 월러도 이사로 임명이 돼서 지금 파월 의장을 거의 한 8년 정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자기도 좀 있으면 퇴임인데. 그리고 이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앞에 그린스펀이나 버냉키나 그다음에 옐런 이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의 경제학 박사 출신인데 파월 의장은 경제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 네. 뭐 그러다가 이제 올라온 사람이라 월러 이사도 아이비 리그는 아닌데 이제 경제학 박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참 좀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해보자 하고 올해서부터 완전히 방향을 튼 것 같고 그리고 한 달 전이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뜬금없이 떡 준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의장으로 지명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막판에 이제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연준 의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상당히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는 사람입니다. 계속 인하 소수 의견을 월러 이사가 내놨던 게 이런 보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 연준 이사로 스티븐 밀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이 됐어요. 이거를 불확실성 완화로 받아들여서 뉴욕 증시는 약간 환영을 한 것 같은데 밀란이라고 하면은 밀란 보고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보고서?
보고서 얼핏 봤는데요. 예.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고 예,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미란 이사는 그 쿠글러 이사가 내년 1월까지 임기가 만료였는데 도중에 사임했잖아요. 네. 그 네네. 기간만 채우는 겁니다. 임시직으로 아, 쭉 예.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새로운 연준 이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제 크리스토퍼 올러와 그다음 케빈 해시, 케빈 로시 네. 나머지 한 명이 미란 이사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케빈 호시나 케빈 해시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미란 이사 같은 경우는 연준에 뭐 몇 달이라도 하고 의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트럼프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뭐 가봐야 되겠죠. 내년 5월에. 관세에 이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